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정한 연세대 사회과학대 개건 교수님, 길어서 김 변호사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한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한겨레 21 김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한 기자가 오자마자 아니, 축구하는데 무슨 방송을 하는? 나는 생각도 못했네 지난주에. 저도 어제 밤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축구 몇 시지 하고 봤는데 축구 10시. 잠깐만. 축구 시간이네 하고. 축구 시간에 취재 편이죠.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진짜 애국자십니다. 네. 대단한 뉴스 이제. 심지어 김한 기자는 여기 지금 축구를 켜놨어요. 네. 예, 축구 켜놓고 취재 편의점 방송을 시작한다. 더 빨리 골이 터지기 전에 얼른 광고부터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간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시고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무려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고 8억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1670-2571,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주디메르 광고입니다. 제가 요새 주디메르 쓰고 있거든요. 제 피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피부가 그치? 날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빛나는 피부. 네, 빛나는 피부. 이유는? 주디메르. 자, 지금부터 딱 30초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디메르가 14주년을 맞이해서요. 역대급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도 이 가격 보고 야, 이거 믿기 어렵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할인 행사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의 정말 그야말로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회사 매출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디메르 대표님이 야, 이건 무조건 고객님들께 싹 다 돌려드려야 된다. 수익을 거의 포기하시고 역대급 할인 행사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14주년 행사는 다시 없을 구성과 혜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루타티온 앰플 미스트 5개가 원래 19만 5천 원이거든요. 4만 9,900원. 진짜 싸죠. 게다가 코어3 속탄력 앰플 5개 세트도 59만 9,500원인데요. 5만 5천 원. 이거는 진짜 거의 60만 원에서 5만 원 돈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어. 가게에 붙어있는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거는.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거 근데 정말 사장님께서 이 고객님들께 진짜 감사 세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번 기회에 딱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의 90%에 육박하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야, 이거 팔아도 되는 거야? 이런 말이 직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라고 하고요. 또 100% 환불 보장제까지 걸었습니다. 이거 안 좋으면 그냥 도로 환불해 가세요. 이런 정도까지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주디메르와 함께 올여름 가장 탄탄하고 맑은 피부 자신감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검색창에 주디메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만 딱 하는 행사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네. 오늘 마지막 날이네. 오늘 마지막이에요. 꼭 이거 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 광고 말씀 드렸고요. 지금 축구 어떤 상황이에요? 전반 10분 다 돼가고 있고요. 0대 0 상황입니다. 0대 0. 네, 초반에 멕시코가 유효 슈팅을 몇 개 했는데 벌써요? 잘 그래도 뭐 팽팽하게 진행되고 좀 밀리는 상황인가요? 그렇구나. 근데 그 홍명보 감독은 상당히 자신감에 차서 이길 수 있다 이러는데 축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아니 근데 김 빼는 소리 하면 안 돼서 아. 내가 말을 못 하겠다. 아니 홈팀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게임이죠. 뭐 피파 순위도 그렇고 월드컵에서 역대 전적도 우리가 뭐 앞서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기면 굉장히 오랜만에 멕시코를 이기는 게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우리도 2002년도에 경험했지만 그렇죠. 대한민국. 홈의 메리트라는 것도 이 그쵸. 멕시코 엄청나죠. 국민들도 축구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나라기 그쵸. 때문에 예. 일방적인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첫 경기를 이겼으니까 네. 비교도 좋은 경기고 비교도 좋다. 근데 멕시코 입장에서는 지면 안 홈에서 되는. 지면 안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담감의 차이 뭐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돈가스 변호사님. 네. 예, 오늘 메뉴는 타코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타도 멕시코. 아, 그래서 네. 오늘은 무조건 타코다. 이제 이런 신문 보도도 있던데 변호사님 오늘 점심 뭐 드실 겁니까? 돈가스 먹겠죠. 예, 우리 변호사님은 타코 네. 아니고 돈가스다. 네, 돈가스가 오늘 세상-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무조건 우리나라 이기는 건 겁니다. 예, 저는 축구는 항상 무조건 이기는 걸로 걸고요. 예. 네. 아 원래 김 변호사님도 축구 좋아하십니까? 아 축구는 국대 경기만 보는 정도의 네. 저는 야구 팬이어가지고요. 아 야구 팬. 네네네. 네, 그렇구나.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국대 경기는 꼭 챙겨 보죠. 그래도. 예, 네. 어쨌든 하여간 보면 그 남성들 아니 뭐 이거 요새는 남녀 구분 없이 예. 근데 차이가 저는 축구는 오늘 아침에 좀 약간 놀랐는데 저희 집에 이제 중학생이 있는데 예. 오늘은 축구를 안 틀어줄 것 같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왜요? 왜? 그랬더니 얼마 전에 어떤 학부모가 왜 학교에서 축구를 틀어주냐고 민원을 제기해서 학교에? 그럼요. 다른 학교에서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원을 다시 제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도가 된 이후에. 근데 이제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제 선생님과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정도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아니 되는 교실마다 건데. 선생님이 잘 저희 때 그 멕시코 청소년 대회 박종환 감독 아.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학교에는 테레비가 없잖아요, 당연히. 네, 맞아요. 그 라디오로 전교생이 그걸 다 듣고 있었거든요. 네. 축구를 라디오 중계로 전교생이 들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근데 저는 뭐 네. 요새 애들이 뭐 축구를 좋아하는 애도 있고 안 좋아하는 애도 있고 우리 네. 뭐 이런 하지만 그쵸. 그거의 결정권은 학교와 교실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럼요. 그거를 휘두르려고 아니 하는 근데 이런 그 학부모님은 참교육 드라마 안 보셨나 봐. 아니 함께 응원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그럼요. 그게 경험이죠. 뭐 예. 공동체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대의 그렇죠. 기억인데 그래서 굉장히 좀 오늘 조마조마하면서 학교를 가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안타깝구나. 했습니다. 예. 학교 현실이 이렇구나.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뭐 또 싫어하는 친구들은 뭐 다른 뭐 시끄럽고 뭐 이런 거 싫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러면은 뭐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해서 네. 뭐 선택해서 1시간 정도인데 그렇죠. 뭐 그런 배려는 네.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아이고 참교육도 난리라. 네. 예, 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현장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진짜 제일 어려운 데가 학교 현장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경기와 학교와 이제 두루두루 살피면서 저희는 정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저희가 요거를 보도하려고 했었는데 지나가 버려가지고 오늘은 이걸 첫 번째 소식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부산시장으로 출마했던 개혁신당의 정의한 후보 있어요. 본인이 음료 투척 테러를 당했다. 알고 보니 자작극. 네. 병원은 아버지 병원.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 네. SNS 싹 다 네. 지워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기자를 오래 저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일을 예를 들면 누가 내가 좀 지금 열세고 불리한데 어떤 좀 그런 걸 해서 동정표라도 좀 얻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선거가 치열하면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누군가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실행이 되면 설마 저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후단에 밝혀진 과정들을 보면 예. 본인이 이제 먼저 그 사람이랑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테러를 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물방울 튀는 것까지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보통 이런 정도의 사진을 찍으려면 누군가 그 각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연사로 촥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셔터를 착 눌러야 된다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찍히고 본인은 넘어지다가 뇌진탕이나 뭐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있는 사진도 공개했고 후에는 이 디스크 환자들이 그러니까. 하는 것까지 차고 다니면서 이제 예. 선거 운동을 했는데 저게 지금 자작극이었고 예. 저는 뒤에 과정이 지금 더 놀라운데 광역 단위의 후보로 출마했던 이가 예.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당원 탈퇴를 하고 사라져서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나 이준석 대표도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과정이냐? 당 나간 정의한 후보를 예, 찾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같이
정의한 후보와 팀이 돼서 출마했던 후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시의원이라든지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또 손절을 했어요. 우리는 이 책임을 공유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저는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게 사실은 그 토론에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나왔다는 맞아요. 이야기를 듣고 그 개혁신당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왜 저런 분을 이제 공천을 했을까 그런 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네. 우선 제가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드리면 이게 네. 범죄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가 됩니다. 자신이 테러를 당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허위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이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수사기관들이 달려들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무고죄가 성립이 돼요. 사람들이 무고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처벌받기 위해서 억울하게 만든다. 이게 무고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고죄의 가장 중요한 법적 기능은 국가 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짜 범죄를 위해서 국가 사법 기능이 동원이 됐잖아요. 네. 이 자체가 무고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판례가 무고죄는 상대방의 양해가 있더라도 성립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무고죄는 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가 기능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무고죄도 성립을 하고요. 그 진단서를 받은 곳이 자기 아버지 병원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그 진단서와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또 인정이 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지금 범죄만으로도 성립을 하는데 네. 이 수준 자체가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나왔다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보신 사진에 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네, 저 튀는 사진. 예, 물방울이 방울방울. 그러니까 제가 뭐 어제도 얘기했는데 네. 저런 테러가 벌어질 거를 테러면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서 저 뒤에 각도에서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저게 저는 저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도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뭐 어디 달려 있는 고정형 CCTV에서 화면을 캡처한 건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게 예. 사진이라고 하면 저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예. 자기들이 찍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지금 보면 누가 보더라도 연출한 티가 너무나 많이 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근데 변호사님이 그 위법사항 짚으셨지만 광역단위에 출마한 후보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일은 어떻게 전개가 될 거야 수사기관은 장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저는 그 이 사건에서 지금 경찰도 조금 그거가 필요한 게 당일 저녁에 3시간 후에 이 사람을 잡아요. 네. 테러를 벌인 사람을. 예.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진술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일날 대략적인 얼개를 확인을 하고 통신기록 조회해서 통신기록 떼어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 다음날 정도는. 그럼 저는 이거를 왜 발표를 안 하고 있었는가 이런 네. 부분도 사실 지금 좀 짚어줘야 될까. 이게 선거라고 하는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뭐 상황이니까 뭐 수사기관이 부담스러워했다면 그것도 그 자체로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런 자작극을 벌이고 버젓이 선거운동을 해서 완주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도 저는 과정 관리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결국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 사과로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수사 과정 전반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일단 좀 경찰에 출석해가지고 조사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이 정의한 씨가 처벌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앞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 논란이 계속 발목을 잡을 거예요.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이 예를 들면 공격을 당하거나 그걸 당하면 네. 자작극이다. 또 자작극이 아니냐 이게 이제 횡행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정치자 쪽으로 오점이에요. 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엄청난 오점을 남긴 부산시장 출마자였습니다. 개혁신당.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정도의 검증은 후보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했는데 그 과정이 이게 뭐 좀 더 얘기해도 돼. 예. 이게 개혁신당이 부산신당 시장 공천을 할 때 엄청 논란이 컸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준비를 해오고 지역국 조직 관리를 해오던 분을 안 주고 여기를 이제 갑자기 말하자면 낙하산처럼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탈당을 해갖고 전재수 후보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혁신당이 부산이 거의 조직이 어허. 초토화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앙당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무슨 99만 원 후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역 정치에서 기반을 이루고 준비하던 분들을 중앙에서 이제 말하자면 낙점하는 방식으로 네, 이 선거를 그렇게 치른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사고를 너무 단순하게 한 게 그러고 나서 본인이 선처 요구를 이제 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맞아요. 고소할 의지가 없다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뭔가 그 선거와 관련된 국면에서 이렇게 자신이 어떤 용서한다 이런 걸 취하잖아요. 이건 범죄
이거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뭐 고소를 취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네, 성격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단순 폭행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고소를 취하면은 당연히 처벌하지 않거든요. 예. 공소권 없음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걸 모의하면서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테러 사건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단순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 이상한 법적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단순 폭행이면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사가 끝나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가 들어갈 걸 본인들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선거와 관련돼서는 이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국정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건에. 네. 왜냐하면 이재명 네. 후보가 피습을 당한 그렇죠. 이후에 네. 예를 들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어떤 테러 행위를 굉장히 엄벌하자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 수사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의한 씨가 얼마나 말하자면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볼까. 예를 들면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뭐 어린 놈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치기적인 단순한 치기 같은 걸로 엄청난 사고를 쳤다. 네. 저희 지금 방송하는데 누가 기분 나쁘다고 와서 물을 막 뿌리잖아요. 네. 그거는 단순 폭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나는 처벌을 바라지 않아. 그럼 끝나요 사실은.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선거 방송이잖아요. 예.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가. 선거가 들어가면 네, 그럼요. 그렇죠. 예. 예. 그 허위사실 유포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기 때문에 더 죄가 더 큰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제가 공직선거법상 네. 허위사실 유포로 네. 그 이준석 대표 측이 고소해가지고 무혐의 종결 처리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범죄가 얼마나 위중한지는 저도 잘 압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얘는 그렇죠. 허위사실의 인식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작출해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냈죠. 예, 그러면은 무조건 성립하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성립입니다. 하여간 개혁신당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귀국 순방 기자회견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후 2시인데요. 어제 그 한 장의 사진이 오늘 조간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서글프더라고요. 서글퍼? 뭐가 네. 서글프냐면 네. 뭐 우리가 이제 윤석열 한동훈 때도 저런 사진을 봤었잖아요. 근데 네. 한국 정치에서 여전히 대통령과 당 대표의 관계가 네. 저런 사진으로 이제 표상되어야 하나 네. 이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낮은 자세를 취한 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부담,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의구심 이런 것들을 불식지키기 위한 정치인으로서의 제스처. 물론 만날 때마다 90도 인사를 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제스처로 저 사진을 하고 이제 어제 저 사진을 뭐 모든 분이 보셨을 텐데 저는 여전히 정치가 저런 이미지로 표상되는 게 약간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말하자면 격 뭐 이런 거에서 약간의 어떤 좀 바뀐 게 별로 없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저런 인사를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언제 저렇게 90도 인사를 하지? 저도 이제 그 네. 윤석열 씨, 한동훈 씨 그것도 떠올랐고 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큰절을 해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던 분도 한 분 계시거든요. 예. 기억나실지 네, 모르겠지만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아니 제가 그걸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 그러면은 왜 90도로 인사를 했을까? 저는 그 의도도 약간 이해가 잘 안 됐고 보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그 현장에 있던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온 박주민 의원은 앞에서 김민석 총리부터 이렇게 세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안부 차관은 120도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인사의 각도를 둘러싸고 이러저러한 구구한 해석들이 있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성정상 저런 장면을 대통령은 원하지 않았겠죠.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 네. 입장에서는 저 자리에 가는 거냐, 이번에도 못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뭐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갔어요. 네. 갔고 이제 여기가 내가 온 거에 대해 어떤 말하자면 오늘 사진이 나가는 건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본인이 어쨌든 어떻게 최대한 낮은 찍히느냐, 자세를 낮은 자세. 보여주려고 이제 한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 90도로 인사를 했네 이렇게 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 장면을 보는 거가 이제 우리의 감각이나 감성에서 이게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을 보는 예.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커뮤니케이션 기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그리고 또 이제 당청 간에 이제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이제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좀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슈가 되는 거 아니냐. 무엇보다 이제 이번에 굉장히 길었어요. 8박 10일이나 되는 긴 그 순방 기간 내내
일테면 순방 보도보다는 그렇죠. 국내 현안이 훨씬 더 많이 네. 보도돼서 사실상 순방 성과가 국내 현안에 묻혔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오늘 아마 직접 설명하겠다라고 나서는 걸로 보이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을 잘한다, 일을 열심히 한다, 내가 이런 일로 이런 성과를 냈어요. 이런 걸로 이제 본인이 평가받기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순방을 갈 때마다 이런 일이 어떤 당에서 다른 거를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순방은 이 자체로 묻혀버렸고 예.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장윤 선배도 잘 아시지만 해외 순방을 따라가면 그 해외 바이라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로마면 로마, 뭐 그렇습니다. 워싱턴면 워싱턴을 달고 예. 국내 정치 기사를 잘 안 씁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거를 하지 말라 그래요. 보기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여기 로마 바이라인을 달고 예. 국내 정치 기사들을 엄청 계속 쓰더라고요. 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청와대 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보 측면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한 이제 말하자면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10일을 갔다 왔는데 예. 10일 내내 무슨 얘기만 했냐면 돌아올 때 정청래 대표가 나가는 거냐 안 나가는 거냐 예. 뭐 이런 거 그다음 대통령도 거기 가서도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된 글들을 올려야 했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청와대는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는 인식은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인식을 오늘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좀 글쎄요. 저는 전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의 인상을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그 정치 뉴스를 막 열심히 찾아서 읽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의 또 뭐 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인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편인데 네. 이번 지방선거 이전까지 어떤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의 인상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잘한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인상을 제가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선거 국면이 되더니 뭔가 민주당 내에 분열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계속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정치를 좀 잘 아시는 분들한테 따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저만 그렇게 인상을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들이 눈에 계속 들어오고 보이다가 이것이 가려지고 민주당이 뭔가 내부에 문제가 있구나 네. 이런 인상들을 자꾸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요. 사실은 그 잘하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네. 예,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 뉴스를 이제 저희들처럼 막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분들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제 흘러가는 예,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없고 저는 이제 어차피 또 일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가르쳐야 예, 되고 예, 예. 또 이제 변호사로서 업무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네. 흘러가는 게 갈등 양상이 그러니 너무 그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참 안 좋다라는 건데 지금 이 와중에 저희도 참 안 좋은 게 앵무새님이 축구 보러 다 나갔네. 그래요? 자 축구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0대0이고 아직도 0대0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었는데 오. 로빙을 해서 골대에 들어가는 거를 네. 멕시코 수비수가 네.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오바이드 킥이라고 불리는 따라가 갖고 오바이드 킥으로 걷어내는 장면이 진짜로요? 나왔어요. 예. 골키퍼까지 이제 넘겼는데 아쉽네. 네.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예, 너무 안타깝다. 한 번에 멕시코 예.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손흥민의 예, 손흥- 질주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 스포츠 논평도 해도 되겠어요. 우리 김학 기자님. 표현이 너무 그러니까. 정말 보이듯이 해주시네요. 네, 진짜 그림이 네. 머리에 그려지는 정도의 축구를 수준이네요. 원래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하고 좋아하죠, 예. 아들이 야구 선수예요. 네, 저희 아들 야구하죠. 아들이 야구 야구 선수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스포츠 보는 아저씨 입장에서 스포츠 패널로도 몇 번 나갔었어요. 아, 진짜? 네. 오. 전문가들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진행자가 물어보는 거죠. 네. 뵀던 것 같아요. TV로만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 저희가 간간히 네, 축구 해설까지 네. 곁들여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당청 갈등에서 뭐 전 단계 지금까지 경과는 빼고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청와대는 정청래 대표는 지금 상황이 뭔가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 사이에 오해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오해 국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 그 1주년 기자회견과 SNS 글을 통해서 지금 당과 본인의 생각의 차이를 이미 다 말했어요. 뭐냐면 나는 선거를 첫 번째 이겼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를 밝혔고요. 그러면 졌으면 왜 졌는지에 대한 이유
가 이제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책임이 아니라 이유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졌는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2년차, 3년차에는 선거가 없으니까 나는 이런 방향의 노선으로 갈 거야. 나의 노선은 중도 실용주의고 나는 운동장을 확장해서 쓸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선 안에서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경제 문제라든지 다른 사회정책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펼치면서 가겠어라는 이제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90도 인사가 뭐 예를 들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불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정청래 대표는 이거를 내가 더 낮은 자세로 해야겠다. 내가 더 내가 뭐 예를 들면 더 감정적인 거를 자제해야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올린 글도 뭐 식구를 인용해서 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네. 어디냐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런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입장이 뭔지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럼 이 선거에서 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나 네. 예를 들면 뭐 부동산과 관련된 민감한 지역에서 졌는데 그 일부 지역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보고 당은 어떤 준비를 할 건지 본인이 다시 당대표가 된다면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한 노선에서 정청래 대표는 다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나는 민주 진보를 더 먼저 연합을 해서 이쪽을 먼저 챙기고 네. 그래야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고생해온 말하자면 동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중요하게 얘기했던 무슨 검찰 개혁이라든지 당원 주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당을 꾸려갈 거야.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말한 중도 확장이라든지 저쪽을 끌어오는 문제는 우리가 유능하게 일을 하고 이슈를 통해서 견인하는 거지. 저들은 끝까지 우리 편일 수는 없어. 뭐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의 노선이라고 하면 이거 제가 정리한 겁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노선이라고 하면 정청래 대표 그 얘기를 하면 돼요. 나는 이런 노선으로 그러면 당원들의 가겠다. 평가를 받겠다. 이러면 모든 전당대회는 사실 노선의 경쟁이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인물이 누구와의 친소관계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노선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뭐 대통령한테 낮은 자세를 보이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은 먼저 언급한 이 차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나와야 그다음에 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당원들이 이거를 보고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쪽에 가깝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름들만 떠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굉장히 좀 어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미 벌써 이제 선거 끝난 지가 이제 2주가 넘었잖아요. 이제 3주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단은 뭐 보고서를 내고 백서를 내고 그 백서로 평가받는다라는 건데 백서와 상관없이 대통령은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졌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장선 선배 더 잘 아시지만 이 선거 끝나고 백서라는 게 백서가 막상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는데 대체로 백서 한 1년 후에 나와요. 네, 백서를 아무도 안 보고 이 백서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백서를 만들면 누가 들어가는 거냐 거기가 왜 들어갔냐 이건 너무 일방적이다 최종 집필은 누가 하는 거냐 검수는 누가 하는 거냐 그 얘기 이미 나왔어요. 네, 이걸로 네. 싸우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도 싸우고 그렇죠. 예. 백서를 만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당에서 백서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진당이 하는 거예요. 이긴 당은 백서를 안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을 바라보는 분들이 2주가 지나도 여전히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과정들을 보면 선거 결과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쵸. 석연치 않은데 이 석연치 않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걸 인정하면 나 물러나라고 할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번 선거 결과로 정청래 대표가 물러날 정도의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12대 4잖아요. 나니까요.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2년 후에 총선, 뭐 4년 후에 대선에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밝히면 이게 끝날 수 있는데 끝난다는 게 뭐 감정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국면에서 어제 정청래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냐라고 발언한 게 있는데요. 그거 잠깐 보고 또 우리 김정원 변호사님의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흔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정도 멘트면 저는 미리 준비한 멘트 같더라고요. 미리 준비한 멘트. 네, 미리 준비한 멘트인데 흔들린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본인의 멘트를 준비하는 게 자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위기 의식 같은 건 분명히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이 멘트 네, 자체로. 그러면서 이 멘트 자체가 향후 이제 마침 이날이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시는 날이니까 맞아요. 예. 내가 당 대표로서 굳건한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 그렇게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글쎄요 적당한 표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그 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그 하셨던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지지자들. 예, 도전. 근데 평소에 좋아할 수는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가 문청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건대 학보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 이제 언론계 선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뭐 그 식구 인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김한 기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큰 틀에서의 이제 상황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식구는 왜 인용했냐, 인사는 그러니까요. 왜 몇 도로 한 거냐 이런 자지글구레한 걸 가지고 계속 언론이 기사를 쓰게 맞아요.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엽이에요. 그런 맞아요. 문제는 지엽 말단. 지엽이고 예. 그 본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피하기 때문에 예. 이 본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나를 곧 퇴진하라고 할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내 다수의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선거 패배에 대한 선거 패배에 대한 진단과 원인 규명에 대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진짜 정치가 너무 어렵고 정치가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청래 대표는 지금 퇴진과 관련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굳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저는 이 상황이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이게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병원 가버리고. 이건 정말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네. 예, 저는 진짜 이해가 제가 안 요새 방송하면서 많이 하는 네. 얘기인데 네. 6월 3일 날 새벽까지 개표 방송을 하다가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네. 공기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예, 13시간 만에 완전히 네. 상황이 변경이 됐죠. 근데 또 모릅니다. 또 이후에 선거법에 걸려 있는 분들이 또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후에 결과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근데 지금 집권 1년 차에 이렇게 빠르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는지 또 처음 봤는데 어제 발표된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김민석 총리가 15.7, 오세훈 시장이 15.5, 한동훈 의원이 13.5, 장동혁 대표가 10.1, 강훈식 비서실장이 9.7, 그리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6.0, 정청래 대표가 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조사가 의미가 있는 조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는 사람 이름 써낸 아니 이거를 네. 후보자 이름을 기관이 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조국이 빠졌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네. 조국이 빵프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름을 안 넣은 거예요. 이름을 넣는 사람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아 진짜 네, 무기명이 아니고 무기명 아니에요. 예. 그 주에 이런 정치인을 키워드로 너희들 고민하고 떠들고 생각할 거지라고 하는 정치인들을 넣어서 인기 투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여기서 보면 김민석 총리가 이 뒤에 정청래 대표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이 하나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이제 보수에서는 차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주자로 뭐 좀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죠. 네. 자,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강덕구 의원이 국회에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뉴시스 카메라 기자한테 찍혔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우선 내용보다요. 왜 국회의원들이 기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읽는지를 계속 나오는 게 이게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노안 때문에 글씨를 키워놓으셔서 그런가. 아니 이런 걸 왜 조심을 안 하세요? 왜 이런 여러 가지 장소와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이제 보니까 어떤 지지자의 어떤 그 메시지인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특정한 뭐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보면서 본인한테 응원해주는 어떤 메시지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글쎄요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메시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의도는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일부러 이제 기자들 네, 보여주는 보여주려고. 사진 찍히는 걸 다 알죠. 그렇죠. 사진 찍히는 거 알죠. 알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이 메시지는 100% 좀 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지금 뭐 강덕구원이나 이원주원이나 몇몇 의원들이 엄청난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반대 지지자, 그렇죠. 반대 지지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민주당 전체 주류적인 의견은 아니야. 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네.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까지 상세히 저희가 네. 뭐 작가님이 써주셨으니까 물어보긴 네. 하는데 네. 여하튼 이렇게까지 하여간 치열하게 뒤에서 사진 기자들이 의원들이 핸드폰만 꺼내면 뭐 본다 이렇게 그럼요.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다 알아요. 그리고 가이드도 줘요. 보지 말라고. 볼 거면 뭐 어떻게 나가서 봐라. 봐라 이런 것까지 가이드를 다 주는데 네. 이렇게 해서 오래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건 네. 이거가 이제 찌그란 찍힌다는 얘기죠. 건 다 아는 네. 거죠.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 4층에 상시적으로 사진 기자, 영상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거 찍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의원이든 휴대폰 열면 바로 그냥 다다다다 촬영하는데 이거는 사실 찍어서 알려주세요라는 이제 메시지가 실려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군요. 아니에요. 근데 왜 대체로 이런 말- 변호사님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직업이 네, 기자들이라 네, 네. 직업이 기자라 이거를 아는 거고요. 요 네. 국회 본회의장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겠습니까? 네, 네. 잘 못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생각이 네. 거의 그 대중의 인식과 그러니까 이제 같다. 저렇게 생각해 주길 그러니까 우연히 찍힌 것처럼 이제 보여주기 근데 이런 의견도 있다. 네네. 네.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네. 자,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을 해서 SNS에 글을 올리는데 워딩이 좀 세요. 빈대 같은 정치를 하는 자들을 정치 30여 년 동안 무수히 봐왔다. 사상 초유의 선거관리 부실 상황에서 총공세해야 할 시점에 이런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분탕질을 일삼는 정치작대를 어찌 대안과 미래라고 할 수 있냐. 예, 희망 없는 붕당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뭐 찌질한 장도혁 대표 뭐 이렇게 뭐 비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안 없는 미래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 시장은 누굴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동병상련의 감정이 첫 번째였을 것 같고요. 뭐냐면 본인도 선거 네. 결과에 책임지고 쫓겨나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본인 머릿속에 남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때 홍 대표가 당시 대표가 예.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선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남북 관계의 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버텨보려고 했는데 쫓아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를 응원한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어떤 본인 이제 그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어떤 뉴스나 사건이 발생하면 나의 옛날 경험에 입각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거의 발현이라고 보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역시 한동훈과의 관계 문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있는 동안은 네. 어쨌든 한동훈 복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하기 어려울 테니까 이제 이 홍준표 대표 한동훈 의원은 굉장히 싫어하는 굉장히 거잖아요.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있어서.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분도 내일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냥 오늘은 장동혁을 응원해봐야겠다. 예. 내가 대표 때 쫓겨난 기억도 나고 뭐 이러는 거 아닐까요? 네. 이제 장동혁 대표 느닷없이 또 병원에 입원을 해버려가지고 그 뭐 뒷문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참 정치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책임질 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리더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구나라는 국민적 평가를 받게 되는데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는 것도 그다지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저는 이거는 오세훈 시장의 말이 적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리 보전용으로 맞죠? 네. 이 버티기 부정선거 재선거 주장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오세훈 시장 말이 맞다고 봐요. 어떻게 네, 보세요? 자리 보존용이죠. 자리 보존용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입원한 건 이런 거죠.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네. 이분이 올림픽공원만 가면 어떤 겁니까? 축제예요. 하나 좋대요. 다 문제가 있대. 장동혁 대표님 힘내시래. 맞아요. 하는데 여의도에 와서 의총 같은데 들어오면 뭡니까? 너 나가. 너 나가. 필요 없어. 너 리더십이 뭐가 있냐? 언제 나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막 탈진 상태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축제와 탈진을 오가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적으로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 오겠죠. 예를 들면 올림픽 공원을 갈 때는 가는 길은 신나는데 올림픽 공원에서 여의도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 거기 너무 또 가야 피곤해. 되나 예. 또 가야 되나 그렇다고 물러날 수도 없고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저게 있는 한 나는 물러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예.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가니까
하니까 이제 그러면 보통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아,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군요.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겠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혈전이 좀채 끝날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둘 다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보수 재편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전망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이제 가을부터 그 전선이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28년 총선이 민주당에게 쉬운 선거는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두 가지가 다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고 국민의힘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장동훈 대표 물러나야 되고 한동훈 의원 복당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방법과 시기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동훈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리더십을 잃었다. 네. 뭐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은 없겠죠. 근데 장동훈 그러면 어떻게 물러나게 할 건데 장동훈 그럼 언제 물러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뚜렷한 솔루션이 없는 거고. 한동훈 복당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복당하긴 해야지. 원래 우리 사람이고 제일 지금 인기가 좋은데 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복당시킬 건데 언제 복당시킬 건데 그리고 한동훈 복당이 나한테 유리한 건가? 이걸 또 언더찐윤들은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겹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도 물러나지도 않고 한동훈 복당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좀 갈 수 있다.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활로나 도착해야 될 곳에 가자라고 하는 깃발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그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언더찐년들이 새로운 당대표를 모색하고 있다. 물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뭐 그것도 가시화 돼봐야 알 수 있는 흐름이고 그러니까 다 지금 입장이 애매해요. 정성주 원내대표도 입장이 애매하고 네. 심지어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도 입장이 좀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제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김재원도 돌아섰나 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네. 그분은 언제나 대세에 순응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정치 인생에서 대세에 순응하지 않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은 대세가 그렇게 되면 그 편에 쓸 거예요. 아니 서로 물어본다면서요. 어떻게 한대? 예, 뭐 그러니까요. 김재원 최고 어떻게 한대?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눈치만 신동우 보고- 의원 어떻게 한대? 뭐 서로 눈치만 눈치 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생긴 겁니까? 6월 3일 날 오후 4시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거예요.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그럼 뭐 이 동아줄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는 가봐야죠, 하늘까지. 그러니까 당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야 저거 선거 소청 내고 소송을 쟁송을 가는데 네. 거기까진 봐야지. 이렇게까지 해요. 그러면 변호사님 계시면 이 쟁송이 시간이 한참 걸릴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그냥 둬. 그리고 오늘 입원까지 했으니 어제 입원까지 했으니까 아 병원에 있는데 뭐라고 해.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가는 거죠. 계속. 휴전 분위기로 네. 가는 거다. 근데 실제로 이 선거 무효 소송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관위에 소송을 심사를 요청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번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 소송과 관련돼 가지고는 네. 결과가 이제 그 광역 단위에서 무효가 인정되면서 재투표가 나오기는 어렵죠. 그런 건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요? 제로? 거의 전 제로라고 광역 단위에서는. 광역 단위는 예. 제로다. 예, 근데 기초 단위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 단위에서는 일부 무효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기초 단위에서 일부 무효를 가지고 계속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텐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공당의 대표로서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자기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봐요. 지금의 잠시나마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모습일 뿐이지 지금 현재 그 참정권과 관련된 논의와 관련돼 가지고 참정권 침해와 이제 이런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주장하잖아요. 네. 참정권 침해를 통한 부정선거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미 참정권을 행사했던 많은 사람들의 참정권을 오히려 본인이 침해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이 향후 재선거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대책도 없어요. 네. 재선거를 하게 되면 그 많은 비용 및 그 사전 투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수천억 원이 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네,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책 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사실 지금 이 장동혁 대표의 노릇을 볼 때마다 네.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이제 어떤 그런 공당의 대표의 약간 안타까움 이런 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그 올공 시위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선관위하고 구분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어제 경찰이 언론사 기사에 송파 경찰서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우리도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좀 돼보자 이 댓글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딱 보름입니다. 보름 동안 그 올림픽공원에서
이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걸 주장하는 시위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있지만 주말에는 그래도 뭐 한 2-3천 명 그리고 한때는 10,000명까지 뭐 더 많은 인원이 모이기도 했었는데 그 시위를 구경하러 간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아요? 구경하러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구경하러 가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예. 많던데요 주변에. 예. 예. 그러니까 이 시위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모양새가 좋을까? 과연 이 시위를 종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안 된 상태로 막 오늘 100일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초의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굉장히 어떤 그 유화 정책을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게 그 경찰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는 건 맞는데 네. 지금 그 체육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펜싱 선수들이 칼을 가져 나오지 못하고 투표용지 관리를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경찰이 오히려 자신들의 본질적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경찰의 업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자신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지금 질서 유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물리력 행사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행사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그 입장 체육회 사람들의 입장을 막는다라든지 그 사람들을 막 그 검문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로마에서도 그 국내 현안에 대해서 계속 X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이 올공 시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태가 진전이 잘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층위가 있잖아요. 경찰의 활동에 첫 번째로 질서 유지가 있고 질서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해야 되는 거죠. 네. 범죄를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일어나면 단속과 검거를 하는 게 맞아요. 경찰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 말하자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장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네. 그럼 이거에 대한 거를 질서 유지를 시켜줘야죠. 이미 다 그리고 범죄자들이에요. 네, 다른 데로 가라고 하든가 네. 최소한 질서 유지선을 만들어서 그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게 해주던가. 근데 이제 그래도 만약에 해 그러면 그거를 못하게 기동대를 동원해서 막아야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만약에 뭔가를 해 그럼 잡아가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그냥 하면 되는데 네. 어느 단계에서 이게 시간이 지연되고 실패하니까 그 시위대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어저께까지는 안 그러다가 오늘 왜 이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미 공권력의 정당한 적용에 경찰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 선을 그들한테 지도부가 없어서 그게 쉽지 않아요. 경찰 이런 얘기도 기자들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지도부가 없다는 게 무슨 예를 말? 들면 경찰청장의 공석이다? 많이 집회 많이 아, 해봤지만 지도부. 하면 예를 들면 네. 여기 광화문 집회 시위 지도부. 뭐 예를 들면 동화면세점 앞에서만 네. 계셔야 돼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집회를 많이 해본 이제 프로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네. 이제 서로 질서 유지가 양해가 되는 거예요. 되죠. 예.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또 하죠. 이거 집회 자체가 불법이다 얘기하지만 경찰도 그 정도는 그냥 해준다고요. 그럼 이 시위도 그렇게 밀어냈어야 돼요. 여기는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 오늘 콘서트들도 막 취소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촬영들을 해요. 그래갖고 맞아, 너무- 콘서트를 하면 말하자면 젊은 여성들도 많이 오고 아이들 청소년들도 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무법천지 해방구를 만들어줍니까 경찰이? 예, 불법천지 해방구를 만들어주고 있다. 특히 이제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젊은 여성들 네, 굉장히- 그 콘서트 가는 사람들 네. 괜히 또 잘못 찍혀가지고 SNS에 이상한 그림이 그렇죠. 올라오고 굉장히 막 공포스럽죠. 합성되고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거는 진짜 공권력을 투입해서 빠르게 진압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민간인들의 피해가 생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설명을 했는데 경찰이 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누구 탓을 해야 됩니까? 거의 야당 대표가 앉아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정무적인 판단 수위가 높아진 거예요. 이 집회 해산 여부에 대한. 그래서 결국에는 야당 대표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직원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협상을 해준 거 아닙니까? 네. 해야 될 책임과 그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합의하기를 했어요. 그러면 들어갔어야죠. 들어가는 거에 성공해서 이 시대한테 야 우리가 또 승리했다 이런 감정을 주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거를 한 명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공권력입니까? 그게 큰일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막았던 한 명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네, 업무 방해로 방해로. 잡혀갔어요. 그렇게 돼요 결론은.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네. 바가지로 먹는 상황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 경찰에게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자기들의 그 경력들도 엄청난 그 모함과 조롱과 그렇죠. 이런 걸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지금 경찰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이렇게 되면 검찰로부터 또 무시를 당해요 경찰이. 그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님이 그날 당일 그저께인가요? 예, 담화도 얘기를 하고 발표했죠. 그날 이제 저는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질서 유지 조치가 들어가겠구나 싶었는데 지금 체육회 관계자들이 출근을 못하고 펜싱 선수들이 칼을 못 가져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상하다. 경찰 이렇게 무능한 경찰이 아닌데 어디 그 막고 싶으면은 그냥 차량으로 벽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을 길을 못 다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경찰인데 네. 아니 그 라인 하나를 못 세우나 출근 라인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분명히 이 책임자가 어떤 그 직무를 좀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에 국조특위가 내주부터는 이제 본격 가동될 예정인데 국조특위에서 이것만은 꼭 좀 다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김한 기자님? 일단 기본적으로 선관위의 근무 뭐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증거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투표용지 부족은 사실 선관위가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선관위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투표용지를 부정선거론자들이 계속 투표용지가 남으면 뭐라고 하니까 투표용지를 적정량을 뽑는 게 선관위한테서 엄청 예민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에 따른 플랜 B, 근무 계획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매뉴얼이 작동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지금 증거로도 뭐 공개됐지만 요구에도 답이 없고 요구에도 네. 답이 없고 2시부터 지금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의 선관위에 말하자면 이 선거관리 업무 전반에서의 어떤 책임감 부족과 뭐 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책임감 부족들이 결과적으로는 위법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순 책임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짚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한국 멕시코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는데요. 0대 0으로. 0대 0입니다. 예. 아무도 득점을 하지 못했어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비기면 우리가 유리해. 비기면 비기면 유리하죠. 비기면 무조건 우리가 유리하죠. 유리하다. 네. 그러니까 후반전을 어떻게든 네. 이제 골을 내주지 않는 걸로. 우리는 남아공과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여기는 멕시코는 체코와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체코가 오늘 새벽에 남아공과도 비겼습니다. 오. 그 체코 입장에서는 마지막 경기에서라도 이겨야 되는 상황으로 예. 이제 가고 있고 예. 남아공 감독은 오늘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탈락할 가능성이 이게 두 번째 경기를 비기면 세 번째 경기는 의미가 없는 경기다. 아.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뭐 비기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오, 있겠죠. 그렇군요. 야, 이게 그 의외로 좀 큰 기대가 없었던 경기였는데 점점 이 예선 리그는 연장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후반전에 또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뭐 일찍 끝낼 수는 없고요. 예정된 시간 국정조사 관련돼서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이제 감사원의 직무감찰,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이 안 된다라는 헌재 판례가 요즘 많이 인용되고 있잖아요. 선관위가 방만해질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바로 그 판례에서 그 선관위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대한 외부적 통제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있다라는 네. 것을 판결문에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국정조사의 대상은 된다. 국정조사가 존재하는 우리 헌법에 그 국정조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조사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즉 선관위의 모든 업무 프로토콜을 쭉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조사인데 문제는 조사위원장에 대한 이제 그 문제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바를 봤을 때 선관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당 때리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선관위는 사실 여당과 완전 별개이고 청와대와도 별개이고 대통령과도 별개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네. 선관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당이나 대통령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건 잘못된 국정조사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혹여나 그러한 어떤 민주당 또는 이제 대통령 이런 것이 언급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국정조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지금 사전투표 폐지론이 계속 나오는데 네. 어제 보니까 한동훈 의원 무소속 의원입니다.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를 기존 1일에서 이틀로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이런 주장을 헌법적으로도 그건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그 사전투표를 만들어진 사전투표의 존재 이유가 네. 투표권, 그러니까 참정권이라는 것은 넓게 보장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거든요. 네.
본투표를 이틀을 주고 3일을 주더라도 그럼 대한민국 군인들은 투표 아무도 못 해요. 왜냐하면 투표 날 군인들 전부 휴가 보낼 거예요. 투표를 뭐 이틀을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재외동포 투표 못 해요. 그 수많은 영주권 외국 영주권 가진 그렇습니다. 재외동포들 투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 그 투표 이틀 준다고 한국에 들어올 겁니까? 안 되잖아요. 예. 원양어선 선언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투표에서 배제되는 참정권에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 투표의 존재 목적 자체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의 참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는 원양어선이 한 번 나가면 몇 달씩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선거 기간에 원양어선 나가는 사람들 부재자 투표 못한 거 그거 위헌 선언한 것도 있어요. 헌법 불합치인데 그 사람들 투표하게 해줘라.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전자적으로 충분히 투표할 수 있는 나라다. 네. 그러니까 참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좁히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잘못된 선택이자 헌법에 반하는 선택입니다. 근데 이분도 법조인 아닌가요? 근데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아.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 그러니까 이게 사전 투표를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사전 투표를 걸고 이런 주장을 하는 이게 이제 부정선거론자들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자기 확장 저는 어떻게 한동훈 봐야 의원이 돼요? 무소속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미디어 효능감이 높은 일들 이슈에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디어 효능감. 네, 미디어 효능감이 높은 이슈에만 들어오고 그게 뭐 무소속 의원으로서는 좋은 전략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원내 활동을 하기가 원활하지가 그렇죠.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언론에 등장하는 이슈들을 보면 다 최근에 어떤 예. 미디어들이 주목하는 이슈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 뭐 이런 거예요. 약간 숟가락 얹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본 투표를 하는 게 본인의 이제 평소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근데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지금 생각이에요. 네, 한동훈 잘못된 대표의 생각. 이제 예. 그 정치하는 어떤 지금 한계 방식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다. 예. 사전 투표 관리의 엄밀성을 얘기해야지 법조인 출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건태 의원입니다. 뭐 친명계로 알려져 있는데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정청래 대표의 90도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싫어하는 의전이다. 이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부분도 뭐 기자들의 질의 과정에서 저는 이제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네. 청와대 춘추관 출입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뭐 다른 정치인과 달리 질의응답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기 절대 때문에 피하지 예. 않고 원래 뭐 한 20분 정도 예상하는데 아니다. 아니다. 제가 어제 청와대 그 뭐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시간은 길게. 길어질 것 같다. 기자님도 오늘 들어가시는 거죠? 예. 가야죠. 바로 끝나면 바로 가야 되는데 좀 길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후에 대수비가 있어서 적정한 수준에서 끝나지 네. 않을까. 네, 그러나 최소 1시간은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속보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순방하고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학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후가 아니지 잠시 뒤에 이어지는 후반전 네. 경기 전망만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전 보니까 모르겠네요. 한 골 날 것 같기도 하고. 예. 한 근데 골- 양쪽 다 신중한 접근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어디가 한 골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겠죠. 우리 쪽에서 네. 1대 0으로 왜냐면 마무리? 제가 좋아하는 이제 네. 그 황희찬 선수와 오영규 선수가 이제 후반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 네. 예. 제가 또 1대 스코틀랜드 가서 오영규 선수 경기도 본 사람입니다. 와, 진짜? 아 후반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뭐 보통 이제 옵션이 그런 게 네, 많아요. 그렇군요. 1대 0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네. 월드컵은 독일이나 브라질이랑 해도 무조건 우리나라 이기는 거에 건다고 전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 우리나라가 이기는 거에 거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자, 두 분의 오늘 뜨거운 응원과 함께 네. 정치평론도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